의료 AI 초거대 가운을 입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AWC 2024 인 서울.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토론에서는 법률, 학술, 그리고 미디어 분야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패널 디스커션 자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김선지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제 참여하신 저희 패널 분들 저희 돌아가면서 일단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 때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윤정호 대표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로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외국인 유저와 한국인들 유저를 연결해서 외국어 회화 학습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저 수가 약 1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뭐 한국어를 목적으로 학습하기도 하고 영어를 목적으로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 와중에 요즘 이제 챗GPT GPT-4, 5까지 나오면서 생성형 AI 덕분에 저희는 실시간으로 회화를 연습하고 난 것을 바로 분석해주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은 이게 내가 잘 말한 건지 틀린 건지 그거를 중간중간 끊고서 교정을 받거나 분석을 받기가 참 어려워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앱에서 발화한 것이 다 전사가 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하고 평가 피드백까지 주는 형태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고요.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카카오 벤처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는 오픈 AI에 직접 가서 샘 알트먼과 직접 악수도 해봤습니다. 악수만 해봤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선정된 배경은 많은 외국인 글로벌 유저들을 확보하고 어떻게 생성형 AI 즉 LLM 오픈 AI GPT 버전을 빠르고 쉽게 배포할까라는 업체를 오픈 AI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쉽고 용이한 UI UX로 앱 서비스로 글로벌 유저들한테 GPT 모델을 전달한다. 이런 과정은 이제 오픈 AI만 좋은 형태인 거고요. 저희한테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유저를 확보하고 또 구독료로 돈을 버는 형태를 현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저희 유준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토랩스의 대표이사 유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학술 분야의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학술에서도 특히 이제 출판된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패널 토론에서 유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는데 이제 논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런 논문을 분류하고 그리고 심지어 논문이라는 게 완전 비정형된 텍스트 데이터다 보니까 논문 내에서는 제가 쓴 게 그냥 텍스트 형태의 제 이름이 준선유다 보니까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J.U가 유준선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그동안 되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앞에는 이제 분별형 AI 모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딥러닝이나 이런 뭐 그래프 기반의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나 이런 걸 기반으로 과거에 AI가 되게 많이 발전했었던 분야고 저희도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통 이제 외부에서 학술 논문이라는 게 어렵고 학술계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원 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이미 학계의 논문으로 생각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학계에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키워드 하나로 이제 그 분야에서 지금 뜨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어느 사람이 지금 라이징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 분야의 익스퍼트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뭐 나오면서 뭐 이 분야에서는 이전에 메타라는 회사, 지금 뭐 페이스북이고 그 전에 지금 메타고 이제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 요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챗GPT가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모델 이름을 갈락티카라고. 근데 그게 발표되자마자 요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생성형 AI랑 안 맞는 게 논문이란 거는 되게 엄밀하고 미세한 차이 때문에 사실 A란 논문과 B란 논문이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이슈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막 50개, 100개의 논문을 요약했을 때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좀 지금은 그 이후로 뭐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픈 AI, API를 이용해서 요약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효용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엄밀한 세트를 정해가지고 뭐 논문을 가지고 미니 리뷰 페이퍼 같은 거를 어떤 시기, 어떤 주제를 입력하면은 만들어주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양진영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민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진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한국디지털윤리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의 조정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조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쪽에 대표님들께서는 실제로 개발을 직접 하시는 그런 그 회사에 소속돼 있으셔서 이제 정말 인공지능 기술 쪽에 뭔가 있으신데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발은 하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리걸테크 쪽에 이제 스타트업처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른 그 변호사들에 비해서는 뭔가 이 리걸테크와 생성형 AI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인공지능 생성형 AI 이것이 법률과 만났을 때 생기는 개인정보 문제나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서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준비한 것들은 현재 법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현황 그리고 뭐 개선점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짧게 소개하시고 간략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현재 법률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걸테크는 테크놀로지와 리걸의 결합어로서 크게 검색, 분석, 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활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변호사 검색, 법령 및 판례 검색, 법률 조사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계약 관리에 활용이 되는데 지적재산권 관리, 그 다음에 계약 수명 주기 관리, 문서 관리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 연구에도 활용이 되는데 입법 연구 동향 파악, 뭐 입법 공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고객 관리, 사건 및 고객 정보 관리, 그리고 법률 플랫폼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데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분쟁 해결 플랫폼 등에 또 이용이 되고 법률 답변 서비스 챗봇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법률 문서 작성, 브리핑 문서, 요약 문서 등이 활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생성형 AI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법률 문서 작성 그리고 법률 서비스 챗봇인데요. 그 법률 문서 작성은 각 로펌이나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그 포맷을 잘 제공하고 있고 뭐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 이나 또는 내용 증명 같은 간단한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또 서비스 챗봇은 예전부터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AI 대류가주라는 또 새로운 챗봇이 선보이게 되면서 과연 이 챗봇이 변호사법 위반이냐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 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제가 준비한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현재 그러면 법률 문서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로펌들에서 실제로 이제 쓰고 계신가요? 그것을 지금 대형 로펌에서는 그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법률 문서, 자문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법률 문서 작성을 실제로 쓰고 있는 곳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법률 문서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할 때 아직까지 그 관련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아니요, 법률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뭔가 제약이 있거나 하진 그렇진 않고요. 않으세요? 예, 다만 이제 법률 문서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작성을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한다든지 법률 사무를 직접적으로 한 것으로 할 때에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께 저희 세 분 패널 분들께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각 업계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필드에서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하느냐는 정말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오늘 런칭한 그 AI 튜터 같은 경우는 영어 부문에는 굉장히 뭐 챗 GPT 스피크 버전을 쓰나 GPT-3를 쓰나 혹은 저희 하이로컬 튜터를 쓰나 거의 모든 그 수준이 동일한데 저희가 그러면 저희만의 유저들을 위해서 계속 파인 튜닝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은 계속 할 수 있지만 파인 튜닝을 해서 쓴다 이랬을 때 굉장히 불안한 요소는 지금 GPT-4를 쓰고 있는데 오픈 AI에서 도대체 몇 개월 후에 GPT-5 버전이 나올 거냐를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파인 튜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언제 나올 거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정말 오픈 AI에 3월에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그 언제 GPT-5가 나오냐. 그럼 샘 알트만도 이러더라고요. 곧 나올 거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우리는 우리 유저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열심히 해봐라. 우리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맥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좀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권위 있는 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느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파인 튜닝은 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인건비와 데이터 가공과 이제 데이터 수집과 이런 것들은 좀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정리가 되기는 했었는데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는 뭐 꼭 오픈 AI가 아니더라도 뭐 라마나 클로드나 뭐 우리 한국 기업 LLM 기업인 뭐 업스테이지, 솔라 이런 것들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회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좋은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여기서 제약을 걸고 저기서 제약을 걸고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입장입니다. 네, 그 오픈 AI 여기 학생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요즘에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은 AGI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대요. 거기는 이제 오픈 AI 직원들은 진짜 AGI 신봉하는 마치 이제 샘 알트만이 교주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교주를 믿으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뭐 챗GPT 나왔을 때도 놀랐었고 개인적으로는 소라 나왔을 때 조금 더 놀랐었고 좀 두렵긴 합니다. 사실 오픈 AI가 저렇게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특히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거기에 종속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선 변호사님 혹시 이제 AI 트렌드나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이제 여기 온 게 어쨌든 학술 AI로 왔으니까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픈 AI가 됐든 아니면 뭐 클로드가 됐든 이제 흔히 말하는 제너럴 퍼포스의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럴 퍼포스의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학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좋은 컨텐츠다, 믿을 수 있는 컨텐츠다 라고 하는 영역이랑 그리고 학술 쪽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컨텐츠다, 믿을 수 있는 컨텐츠다 라고 하는 영역의 차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델의 좀 본질적인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 이런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되게 대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럼 그 텍스트 사이에서 뭐 어떤 것들이 진실로 많이 나왔는지를 좀 추정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제 뭐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됐든 그 이전이 됐든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학술 같은 경우에는 남이 안 했던 걸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 부분의 발전이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뭐 실제로 페이스북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가 이틀 만에 서비스를 접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쓰고 있는 이제 학습 자료의 포맷이나 요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또 아까 일반적인 우리가 텍스트나 뭐 일반 신문 기사나 책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한 이제 학습 모델이나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저희 회사가 그런 걸 할 여력이 있지는 않고 그 부분에 마켓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그렇게까지 인볼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성형 AI가 막 진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기까지는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플루토랩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분석 서비스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인공지능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란 걸 들면은 트랜스포머를 다룬 모든 논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인용 관계를 분석해 가지고 그 내부에서 인용이 가장 많이 된 코리스폰딩 어선 누구고 최근에 그 분야에서 인용이 많이 된 페이퍼는 뭐가 있고 또 이제 그 사항들을 간단하게 취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커스터머들은 대학원생이 되는 건가요? 의외로 저희 커스터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산업계에서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네, 대학원생들은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1, 2년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네. 일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산업계는 아젠다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걸 캐치업하기 위해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영 변호사님은 뭐 아까 이제 최근 이제 법률계에서 생성형 AI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는 이제 예시를 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이들 쓰시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법 관련 얘기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인공지능을 그 법률 분야에 활용하는 예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2016년에 영국 일부 학교들이 유럽 인권재판소 재판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500건 정도를 돌려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측이 한 80% 정도의 예측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양형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미국의 또 컴파스 시스템이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그 범죄 전력, 범죄자의 성향, 태도, 생활 방식 등을 분석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16년에 한 언론사가 인종에 따라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하면서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소액 사건, 그러니까
민사 사건인데 이제 속가가 낮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판결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2016년부터 가사 사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입법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피스컬 노트는 이제 법안을 어떤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코딧도 유사한 서비스를 게시했습니다. 특히 코빗은 데이터를 대규모로 클로닝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022년부터 조서를 확인을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사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검사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어난 실제 사건에 대한 훈련을 해서 이 조서를 토대로 기소를 하는데 97%의 정확도로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과거 사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추출해서 이것을 이제 기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주로 신용카드 사기, 도박, 난폭운전, 그다음에 고의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범죄고 정형화된 범죄고 또 수가 많은 거라서 인공지능 검사를 활용을 해서 검사 이제 업무 부담을 좀 낮추고 하는 것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그 법원에 지금 저희 법원은 사실 전자화가 많이 돼서 전자소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송달은 다 전자소송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정보, 경매 정보, 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등록, 그다음에 속가 계산, 부동산 가액 계산,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다 전자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판결에 아직 활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최근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전자소송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꿔서 쓸까 했는데 새로운 목표, 지능형 통합검색, 지능형 사건관리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다 바꿔야 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 지능형 통합검색이라고 해서 판결 데이터, 소송 기록, 검색 이력, 클릭 로그 등을 분석을 하고요. 유사 판결문을 추천해주고 관련 법령 리스트로 관련 문헌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또 지능형 사건 관리라고 해서 관할을 확인하거나 소장 흠결을 체크해주거나 뭐 주소를 보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그 준비 서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추가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표시해주는 데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쟁점별 쌍방 주장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에도 활용을 하고요. 또 지능형 챗봇을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이제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소장 작성 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약간 인상적인 부분은 중복되는 주장을 가려서 이제 이번 서면에 새로운 주장이 뭔지를 조금 판사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뭔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쟁점별 쌍방 주장 정리 요약하는 것도 사실 다 수기로, 예전에는 진짜로 다 수기로 하셨고 요즘에 조금 전자가 됐지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시스템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은 이제 판사님도 업무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업무 처리가 너무 늦다. 예전에는 1년에 걸릴 걸 막 2년 만에 하고 소장 접수한 다음에 막 1년 만에 기일이 잡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뭔가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이 뭔가 판결문 작성이나 법원의 이런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사 정보를 연관관계를 분석한다든가, 그래서 우범을 예측한다든가, 유사 사건을 추천해서 이거 사건 한번 좀 같이 검토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 연구들은 이제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실제로 뭔가 수사에 개입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최근에 지난주 정도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것인데 인공지능을 그 보이스피싱 범죄 색출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이제 그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보이스피싱의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주면 범죄가 훨씬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수사에 도입을 해서 뭔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예고 제가 또 이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자살 예방하는 그 차원에서도 뭔가 통화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우울감을 호소한다든지 죽고 싶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분석해서 위험도를 조금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법률본화는 사실 아날로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최신의 뭔가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약간 더딘 상태인데요. 하지만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면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은 이미 지금 열심히 대표님들이 다 개발을 하고 계시고 기술은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벽이 높아서 얼마만큼 발전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법률부는 약간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부분도 관련이 있고 국가의 공정한 무슨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인신구속에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문제, 변호사법 위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리걸테크의 문제가 기술적 한계의 또 문제인데요. 법률분화는 사실 틀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환각 할루시네이션 같은 환각 효과, 그다음에 블랙박스 현상으로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답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편향이나 이런 환각 효과로 해서 잘못된 답을 얻었거나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률 소비자가 진짜로 믿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커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AI 챗봇에 벌금이 나올 것 같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벌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줘야 되는 경우에 갑자기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또 범죄가 된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범죄가 무혐의가 나와서 무고죄가 문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활용되는 리걸테크의 정확성이 100%에 가깝지 않으면 사실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제로 리걸테크 분야의 대표님들을 배우면 완벽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최신에 나온 AI 대류가주의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애매하면 이제 변호사 상담하세요라고 하면서 밑에 광고들이 변호사 이제 법무법인 광고들이 뜨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판결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판결문이 사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도 있고 성범죄 사건도 있는데 가해자의 행위 태학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내용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에 개인이 특정되면 너무 또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많이 담고 있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만약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하면 이제 또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 문제인데요. 고용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 대해서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인지 의뢰인인지 그 고용 변호사인지 아니면 그 법무법인인지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리걸테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리걸테크 하시는 그 대표님들께서 가장 리스크가 큰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어서 정말 가이드라인 받고 싶다라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야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어떤 법률사무를 하면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리걸테크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이슈는 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 간의 싸움으로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그 다음에 호주나 이런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률 양식 문서를 판매하기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검토를 꼭 거치도록 하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기업인 두나페이가 AI를 그 피고인이 주차 위반 관련된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이 법정에 설 때 이제 헤드셋을 끼게 해서 AI 변호사의 조언을 받게끔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변호사들이 알고 반발을 해서 위법한 변론행위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아이 아보카라는 인공지능 변호사 앱이 출시가 됐는데, 아보카라는 뜻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업무 할 수 없다라고 또 해서 아보카를 빼고 그냥 아이 리걸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AI 전화 상담 서비스인 코러 로이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만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고 유료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톡 사례가 유명한데요. 로톡은 그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죄면은 뭐 어느 정도 벌금, 어느 정도 징역 이렇게 물어보는 서비스를 해서 거의 16만 건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변협에서 또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형량 예측 서비스 플랫폼 변호사 참여 금지 및 징계를 하면서 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로톡이 법률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변협이 문제를 삼아서 헌법소원까지 제기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 AI 대류가주가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것 또한 변호사법 위반, 광고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리걸테크는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 가지 뭐 고객의 비밀 유지나 사생활 보호,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허들이 높아서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해서 약간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서 그 민주당 쪽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을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광고 규정이 아니고 법률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아예 법률로 하자. 왜냐하면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너무 심각하게 막아서 리걸테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지난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상 지금 약간 법적에서 생성형해를 쓰는 데 있어서 허들, 약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꼭 법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세계적 사회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또 이제 작가들이 파업하고 AI가 이제 작가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직업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에 닥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또 저희는 반발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계 혹은 이 균형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위에 미디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패널이 없으신데, 미디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작곡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편집, 생성 등등이 많은데 그쪽도 이슈가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AI가 만든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면 그걸 하는 회사는 또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대표님 이제 사실 AI를 제일 많이 써보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딱 눈에 보이는 혹은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 혹은 한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소셜과 에듀의 이제 중간 라인에서 LLM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LLM의 문제점은 이런 리걸 이슈 말고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LLM은 뭔가 정말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간단하게 이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서버에서 GPU 코스트는 엄청 크게 먹히는데 그거를 뭐 소비자한테 받는다고 했을 때 전혀 이 커런시가 맞지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 조금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좋을 거는 SLM을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 그 LLM보다는 어떠한 분야에 특화된 어떠한 분야에 조금 그쪽 분야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SLM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전에 정말 뭐 여러 회사들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개발한 챗봇 같은 개념인데 챗봇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파라미터 수를 훨씬 더 늘려서 개발한 것도 여전히 SLM인 거고 LLM보다는 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에만 특화된 것들 지금 뭐 리걸 쪽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모델들이 나올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것들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이는 뭐 예로 어떤 게 95%라면 98%, 99%로 그 특정 분야에만 니치하게 만든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여전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서 약간 솔루션까지 제가 대답을 한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유진수 대표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되게 비슷한 맥락이고 뭐 이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AI에 다 뭐 LMM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다 매료되어 있고 뭐 생성형 AI가 되게 핫한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되게 잘 수행하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저희 회사가 오픈 AI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고 뭐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뭐 되게 전문직의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델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되게 평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학부생이 빅스비처럼 대답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뭔가 뭐 흔히 말해서 저희 분야에서도 쓴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학술적으로 비타민 C가 몸에 좋아? 라고 물어보면 걔는 귀신같이 대답을 잘하는데 만약에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알약의 나노포로스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툴 입장에서 쓰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들 좀 반대의 느낌인데 다들 LMM 생성형 AI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성형 AI보다 다른 AI를 기반으로 한 뭐 카테고라이제이션이나 뭐 태깅이나 아니면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생성형 AI가 아니면 AI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요즘 많이 있어서 딥러닝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게 AI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터페이스는 챗GPT를 떠올려 버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또 제너레이티브 막 그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혹시 모르거든요. 이게 1년, 2년 후면 또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또 잘 모르겠어요.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 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는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사실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기술인가에 대한 뭐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주고 되게 똑똑하고 뭐 이거 너무 좋은데 오픈 AI가 챗GPT 그다음에 이제 소라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뭐 적게는 한 10조대에서 아까 전 패널에서 그 오픈 AI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아까 예산을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0몇 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조 되고 엔비디아 H100이 만 대인가 10만 대를 써갖고 소라를 트레이닝 시켰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무지막지하게 비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거는 오히려 약간 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위너는 엔비디아 주식을 산 분들만 항상 이제 위너가 되는 것 같은 요즘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일단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두 분은 이제 스타트업에 계시고 변호사님은 이제 법적 전문가신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식의 정책을 펼쳐야 할지 혹은 뭐 인재 양성 측면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어떤 뭐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스타트업으로서도 그렇고 회사로서도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이파 과제로 그 AI 휴먼 한국어 튜터 개발 과제를 약 28억 정도 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사를 한국어를 글로벌에 가르치는데 글로벌 유저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떠한 뭐 미국 회사가 한다거나 혹은 뭐 브라질 회사가 한다거나 스페인 회사가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SLM과 관련이 됩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LLM보다는 명확하게 한국어에 특화됐고 한국어 교육에 더 특화됐고 그것을 평가해주고 피드백 주는 것들에 한국에 명확하게 기반을 둔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것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한국 회사가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LLM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뭐 과연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한국 국가 차원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지타산이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LLM이 영어 쪽에만 오픈 AI의 챗 GPT 버전 같은 경우는 영어 쪽에만 뭐 90% 이상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어는 당연히 한국 회사에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러한 그 나라의 언어 기반으로 모든 국가가 LLM을 꼭 필요로 하고 개발하고 싶어 하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가 더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 기반의 그 언어 기반의 LLM이 배포가 한국 회사에서 된다면 앞으로 다른 한국의 스타트업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그런 나라의 국가 서비스를 더 잘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문정호 대표님과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요 LMM이라는 기술도 그렇고 최첨단의 기술도 그렇고 저희가 학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논문들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적이라는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어요. 뭐 알파폴드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냐 미국 회사냐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오픈 AI에 뭐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한국인 연구원들도 여러 명 가 있고 심지어 이제 뭐 한국인 이제 교수님이 미국 하버드에서 논문을 쓰면은 이건 한국 논문이냐 외국 논문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비슷한 얘기를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랑 얘기했을 때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뭐 이제 지정학적인 특징이나 아니면은 뭐 분쟁이 쉽게 일어나는 지역에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항상 이런 기술을 했을 때 우리나라만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딴 나라의 협업에 대형 연구 그룹에 들어가는 지원이나 아니면 대형 에코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지원보다는 좀 배타적인 방향의 지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어 튜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우리 한국만의 뭐 흔히 말하는 한국형 뭐를 만들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대형 이코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안에 되게 일부 포션이라도 뭐 사람을 만약에 투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에코시스템 위에서, 같은 환경 위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뭐 한국 기업 지원, 뭐 외국 기업 지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뭐 VC에 투자를 받은 회사고, 실제로 저희의 이제 주주님들 중에 이제 실제 지분 구조를 까보면은 외국인 주주가 더 많은 투자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저희도 뭐 이제 고객도 외국에 훨씬 많고 한국 회사인가 미국 회사인가라고 했을 때 좀 이걸 굳이 따져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기업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좀 더 그냥 글로벌에서 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 회사든 외국 회사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주제가 저희가 생성형 AI가 바꿔놓을 미래인데, 저는 일단 국가가 나아갈 방향 전에 제가 생각하는 바꿔놓을 미래는 어떨까라고 하는 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법률 서비스의 그 업무 분담을 확 낮췄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로펌 입장에서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물론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줄어들겠지만 과연 이것이 법률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도 비용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개발하는 측면에서든 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게 정말 법률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까 하는 것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소비자들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이 격차가 좁아졌는데 AI 때문에 더 그 격차가 좁아져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거의 차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법률 시장이 소송보다는 자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뭐 예측 시스템, 기업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범죄 예측, 이런 부분 예측에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이제 예방적인 법률 서비스가 많이 강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법률 빅브라더가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거대 AI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법률 관련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고